제가 아까 그 이론이 15문제 나온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근데 아까도 그랬지만 이론을 못 하시는 분들이 실기를 잘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론하고 실기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회계 1급부터는 진짜 많거든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회계 이론에서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아까 했던 자산, 부채, 자본, 수익비용 얘네들 있죠. 얘네들이 비례관계인지 뭔지 아시죠? 비례관계인지 반비례인지를 정말 많이 물어봐요. 많이 물어보고 많이 틀리세요, 실제로.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시기 위해서는 얘가 중요하다,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보시면, 자, 이거는 사례를 고수도까지, 고수도. 알죠? 고수도까지 감독이 잘 하시더라고요. 자, 보시죠. 제가 여기에서 중요하다라는 개를 여러분 집중해 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자, 고수톱을 치기 전에 내가 얼마를 가지고 고수톱을 시작했냐면 200원을 가지고 고수톱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고수톱을 치는 동안 읽기도 하고 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따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고수톱을 치는 동안 50원을 땄어요. 그럼 고수톱을 끝마친 뒤? 고수톱을 끝마친 뒤? 그러면 진짜 내 돈은 200원에서 얼마가 돼요? 그래서 250원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고수톱을 치고 난 뒤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250원이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느끼셔야 될 게, 따면 200원에서 50원 땄죠? 따면 진짜 내 돈이 그만큼 늘어요. 그럼 따면이 뭐예요? 이익이에요, 이익. 이익. 내가 잃기도 하고 손실. 알죠? 아무튼 그래서 내가 50원의 이익을 낸 거잖아요. 50원의 이익을 내면 진짜 내 돈이 그만큼 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일단 이거 무시하시고 요게 별표예요. 여기. 이익이 나면 자본이 늘어나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이익하고 자본은 같은 방향이다라는 건 반비례가 아니라 정비례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모든 게 여기서 출발해요. 일단 이걸 지금 당장은 할 수 없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배우시고 나면 이걸 응용한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거예요. 지금 당장 못해요. 알죠? 못하지만 꼭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노력해 주셔야 돼요. 항상 출발점은 여기예요. 이익하고 자본은 같은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여러분들 이익은 뭐 빼기 뭐라고 해서 이익은 뭐 빼기 뭐? 그렇죠? 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이익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이익이 올라가려면 수익이 어떻게 되면 돼요? 그렇죠? 수익도 올라가야죠. 여기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하고 이익도 같은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수익이 올라가면 이익이 올라가죠. 그럼 수익이 올라가면 이익이 올라가니까 그럼 수익이 올라가면 자본도 느는 거예요. 수익이 올라가면 이익이 올라가고 이익이 올라가면 자본이 느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수익하고 자본은 같은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일단 여기가 출발점 무조건. 얘는 이 아래에 있는 띄우는 건 여기에서 파생되는 애들. 요거만 잘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비용은 우리 이익이 올라가려면 비용은 쓴 게 어떻게 돼야 돼요? 줄어들어야죠. 빼는 게 줄어야 이익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비용이 내려가야 이익이 올라가고 그럼 이익이 올라가면 자본이 올라간다면서요. 즉 여기 비용하고 자본은 반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아래에 있는 두 개를 외우셔야 되겠어요. 이 세 개를 전부 다 외우셔야 되겠어요. 맨 위에 것만 외우시면 돼요. 맨 위에 것만. 그죠? 지금은 제가 이 두 개밖에 안 했죠. 근데 나중에는 이 위에 있는 걸 가지고 나머지를 다 파생시킬 거예요. 한 3가지 정도요. 맞죠? 근데 지금 그걸 하면 서로 간에 싸워요. 여러분 절 노려보실 거기 때문에 장난이고요. 아무튼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제가 이걸로 파생되는 걸 더하면 힘들어요.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일단
예, 지금은 이익하고 자본은 같은 방향이고 이걸 생각하시는 게 딱 종이 고스톱이에요. 알죠? 이익 나면 진짜 내 돈이 그만큼 는다. 아셨죠? 반드시 기억. 그러니까 수익을 저 다른 단어로 쓰는 거예요. 이익하고 수익이요? 저는 다른 단어 용어로 쓰이는 거. 예, 그쪽은 다른 용어예요, 미래가. 수익은 비용 빼기 전인 거고, 이익은 비용까지 뺀 후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 결론, 이거 여러분, 결론, 요게가 별표 한 10개. 10개는 안 칠 거지만, 제가 아까 위치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위치를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자산과 비용은 차변. 제가 지금 건너뛴 거는 여러분들 모르셔도 시험 푸시는데 지장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혹시나 왜 이렇게 건너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부채하고 자본하고 수익은 오른쪽 대변이다라는 걸 반드시 암기입니다. 알죠? 이거 암기 꼭. 이거 모르시면 40점 날아가는 거예요. 7기에서. 그죠? 반드시 기억. 오늘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정과 계정 과목인데요. 교재 이건 아직 교재에는 없네요, 여러분들. 자, 일단 계정과 계정 과목이 뭔지 설명 좀 해볼게요. 보시면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제가 카테고리라고 한 거 있죠, 카테고리. 그죠? 카테고리라는 말을 회계에서는 카테고리라고 하지 않고 계정이라고 해요. 아까 했던 제가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카테고리가 자산, 부채, 자본 세 가지다라고 했죠.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구성하는 카테고리가 수익 또는 비용이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회계에서는 이렇게 계정이다라고 해요. 여기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5가지를 전부 다 계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다 쓴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하시다 보면 어떤 폴더를 더블 클릭하면 그 폴더에 여러 가지 파일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폴더 개념이 좀 넓은 포괄적인 개념을 계정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 속하는 파일들의 자세한 명칭들 있죠. 그 자세한 명칭들을 계정 과목이래요. 그 계정의 상세한 이름들 과목.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건 얘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정 과목이라고 있죠. 제가 아까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계정 과목 정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 제가 아까 나눠드린 유인물 앞에 계정 과목 정리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반드시 외워주셔야 될 사항이에요. 그렇죠? 왜냐, 여러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그 영어를 잘하려면 일단, 물론 전 영어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어 시험 잘 보려면 영어 단어를 알아야 뭐 문법이든 뭐 독해든 하잖아요. 그 영어 단어적 개념 계정 과목이에요. 얘네들을 모르면 얘네들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정 과목은 나올 때마다 반드시 외울 거야 라고 생각해 주시고 오늘 하루씩마다 계속 계정 과목 밑줄 칠 거거든요. 근데 회계 2급 들으셨던 분들은 아주 이렇게 비교해 죄송한데 회계 2급 들으셨던 분들은 중복되는 계정 과목이 많아요. 근데 회계 1급 넘어오신 분들은 계정 과목을 진짜 열심히 외워주셔야 돼요. 처음이신 분들 진짜 계정 과목 안 외우시면 회계를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진짜. 그렇죠? 우리 시험은. 그래서 우리 시험은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왼쪽, 오른쪽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계정 과목을 하나하나씩 나갈 건데 이 계정 과목의 이름을 틀려도 점수 안 줍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왼쪽에 적어야 되는데 오른쪽에 하나라도 잘못 적으면 그거 빵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5개 중에서 1개를 틀리면 빵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위치, 계정 과목 이 2가지는 반드시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잡으시려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마음까지는 가져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나중에 다 하나씩 설명할 거니까 지금은 열심히 외우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개정 과목을 할 건데 이제 용어 정리 좀 할게. 임차하고 임대. 보시면 자, 앞으로 많이 보실 용어니까 특히 한자의 뜻은 좀 가끔 좀 외워주세요. 제가 이 한자의 뜻은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애들은 진짜 암기를 권장드립니다. 뭐냐면 여기에서의 차자 있죠? 이 차자가요, 우리 그 차입하다, 임차. 그래서 이 차자가 뭐냐면 빌리다 할 때 차자 씁니다. 빌릴 차. 그러니까 무언가를 빌리면 우리가 차를 쓰는 거예요. 좀 이따가 차자 쓰는 애 하나 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외워주시려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자는 빌려 주다 할 때 대자 씁니다. 물건을 대여하다. 건물을 임대하다. 이게 빌려주는 게 대자입니다. 외워주시려고 이렇게 해주시고. 자,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임차, 임대 사례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사례로 보시는 게 좋아요. 사례로. 보시면 자, 이번에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하숙을 해, 하숙을 하는데 보증금은 1,000만 원을 내고요. 그리고 월세는 한 달에 50만 원씩 낸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챙겨주실 건 뭐냐면 개정 과목이 뭘 쓰고 그 개정 과목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수익인지 비용인지를 외워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꼭 신경 써주세요. 자,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보시면 자, 보증금 1,000만 원 있죠? 보증금 1,000만 원을 임차인은 건물을 빌려 쓰는 사람이에요. 차자가 빌릴 차자니까. 그럼 우리가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학생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임대인은 집주인분이 되겠죠. 집주인은 건물 같은 걸 빌려주시는 분들이니까요. 그랬을 때 그러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내는 거예요? 보증금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임차인은 보증금을 내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보증금을 받는 사람이에요. 됐죠? 근데 여기서 잘 외워주실 게 보증금을 받는 사람과 보증금을 주는 사람은 무조건 개정 과목이 딱 정해져 있어요. 성격이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자산 아닌 부채거든요. 해볼게요. 자, 우리 임차인이 내는 보증금을요, 회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임차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보증금이라고 하지만 회계에선 반드시 보증금 앞에 뭘 붙여야 돼, 반드시요. 그래서 임차인이 내는 보증금을 임차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미주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됐죠? 자, 그러면 임차인이 내는 보증금은요, 성격이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산입니다. 이상하실 거예요, 분명히. 내는데 자산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증금을 1,000만 원 내시잖아요. 그럼 보증금 1,000만 원 내시면 나중에 내가 집을 나갈 때 돌려달라고 못해요? 할 수 있죠. 보증금 돌려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그게 권리거든요, 권리.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자산이라고 하면 내 거다라고 했죠.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채권자 할 때 권자가 권리할 때 권자 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꼭 챙겨주실 게 권리라는 뜻이 나와요. 뭔가 의미가 권리예요. 그러면 무조건 자산입니다. 진짜 이걸로 통용 진짜 많이 돼요. 권리라는 뜻이 들어가면 무조건 자산이에요. 성격은. 그리고 의무 있죠. 의무. 의무가 뭐예요, 여러분? 납세의 의무. 나라한테 세금 내야 돼. 빚이잖아요. 빚. 나라한테 빚 있는 거 세금 내야 되는 거. 그죠? 그다음에 국방의 의무. 나라한테 여러분들 빚 있는 거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서 나라한테 제공해야 될 거죠. 제공해야 될 거. 그래서 앞으로 의무라는 뜻이 들어가면 무조건 얘는 부채입니다. 이거 외워줄 수 있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채무자가 무자 의무예요, 의무. 그럼 채무자라는 건
부채가 있는 빚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채권, 권리라는 느낌이 들면 무조건 자산, 의무라는 느낌이 들면 무조건 부채다라는 거예요. 그럼 방금 임차 보증금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내면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반환받을 권리. 권리니까 임차 보증금은 성격이 자산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요거. 자, 그럼 우리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받죠. 그러면 우리가 집주인, 임대인 입장에서 받은 보증금은 임대 보증금이라고 해요. 그러면 임대 보증금은 성격이 뭘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임대 보증금 생각해 보세요. 보증금을 받았어요. 1,000만 원. 그럼 보증금을 나중에 임차인이 나간다라고 하면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들리세요? 돌려줘야 될 의무. 나중에 임차인이 나간다라고 하면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보증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대 보증금이라는 개정 과목은 부채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보증금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증금은 뒤를 생각해 주세요. 주고받았을 때 생각하지 말고. 주고받았을 때 생각하시면 이게 자산인지 부채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증금 뒤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냈다. 그거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뒤에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 요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알죠? 그리고 보증금 받은 사람은 뒤에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보증금이니까 얘는 부채.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생각해 주셔야 돼요. 뒤. 여러분 많이 헷갈려 하시는 개정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요거. 자, 그럼 밑줄 좀 치러 갈게요, 요거. 자, 유인물 몇 페이지, 지금 아까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자, 유인물 몇 페이지 펴주시냐면 2페이지 펴주세요, 2페이지. 자, 유인물 2페이지 펴주시고요. 그 유인물 2페이지 맨 아래에 보시면 그 반가로 4번 기타 비유동 자산이라고 있죠? 보이세요? 일단 기타 비유동 자산이라는 거 무시하시고 그냥 자산이라고만 생각해 주세요. 지금은 자산. 자세한 건 나중에 할 거니까. 거기에서 동그라미 2번 임차 보증금 보이시죠? 임차 보증금이요. 그럼 여러분들 일단 임차 보증금이 자산이라는 거 외워주셔야 되고, 그죠? 자, 그럼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 거기 첫 번째 줄 끝에 임대차 계약에 따라 여기서부터 보증금까지 밑줄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을 임차 보증금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이것만 외우시는 게 아니라 자산이라는 걸 외우셔야 얘가 본래 위치가 왼쪽 차변이다라는 것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주시냐면 3페이지. 유인물 3페이지. 자, 유인물 3페이지 맨 아래 거기 가로 반가로가 아니구나. 가로 2번 비유동 부채 보이세요? 일단 무시하시고 부채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지금 당장은 부채라는 것만. 거기에서 어디냐면 동그라미 6번 임대보증금이라고 있을 거예요. 임대보증금은 얘도 끝에 임대차 계약서부터 전부 밑줄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을 임대보증금이라고 하고 성격은 부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럼 다시 화면 보세요. 자, 방금은 보증금 주고받는 거 했으니까 이제 월세 주고받는 거 할 겁니다. 자, 월세. 근데 여러분 여기 생각하실 게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주거나 돌려받아야죠. 근데 월세는 나중에 돌려주고 돌려받아요? 아니에요. 내거나 받거나 끝인 거예요. 그거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지급하는 거죠. 지급하는 월세를 우리가 떠버렸네. 임차료라고 해요. 임차료? 알죠?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월세를 내시면 그냥 썼다라고 생각하지 나중에 나갈 때 돌려받아야지. 알잖아요. 맞죠? 그래서 임차료는 그냥
임차인 입장에선 쓰고 끝나는 거니까 얘는 쓴 거, 비용이다라는 거예요. 알죠? 근데 보증금은 쓰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고 나중에 돌려받을 권리니까 자산인 거 비용이 아니라.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받죠.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 받는 월세를 우리가 임대료라고 합니다. 임대료. 우리의 꿈, 희망. 그래서 월세 받는 거? 맨날 내기만 하잖아요. 여기. 임대료. 그럼 우리 임대료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받았으면 돌려줘야 되네. 이러지 않죠. 맞죠? 임대료 받으면 벌었다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러면 이 임대료는 벌었으니까 수익이 되는 거예요. 벌어들인 거, 수익, 쓴 거, 비용. 그래서 임대료는 수익이 됩니다. 나중에 돌려줘야 되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벌어들인 거죠, 벌어들인 거. 그래서 임대료는 수익. 그죠? 자, 그럼 얘도 밑줄 치러 갈게요. 유인물.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5페이지, 5페이지. 자, 5페이지 맨 위에 괄호 2번 영업의 수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수익이에요. 그냥 거기에서 동그라미 2번 임대료라고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전부 다 밑줄 좀.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산업재산권 등을 빌려주고 받는 사용료. 지금은 여러분들 이거 뭐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토지나 건물이 부동산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우리 기계장치를 빌려주고도 임대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부동산이나 움직이는 걸 동산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이나 동산 등을 내가 빌려주고 받는 사용료가 그냥 임대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에야 집으로만 설명드렸지만 실제로 기계를 빌려주든 차량을 빌려주든 받는 건 다 임대료라고 합니다. 사용료를요. 알죠? 일상생활에 임대료가 포괄적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몇 페이지냐면 6페이지 갑니다. 자, 6페이지 그 가로 2번에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있죠. 그냥 지금은 비용, 비자 들어가니까 비용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 중에서 동그라미 16번 임차료라고 있어요. 임차료. 자, 일단 임차료 비용이라는 거 암기해 주시고. 자, 전부 다 밑줄. 자, 업무와 관련된 토지, 건물, 뭐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산업재산권 등을 빌리고 지급하는 사용료.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동산이나 부동산을 빌리고 내가 사용료를 내면 전부 다 임차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임차료, 임대료보다 넓은 개념이에요. 좀. 아셨죠? 그 다음 마지막 요거 하고 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음이 별표입니다.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을 1페이지 펴놓고 계시면 1페이지. 자, 어음 잘 보세요, 여러분. 시험에 우리 어음 진짜 많이 내거든요. 자, 보실게요. 자, 일단 어음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친한 친구들끼리는 외상하죠. 친한 친구들까지 야 언제까지 갚을게.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말로 하는 외상이죠. 말로 하는 외상. 그죠? 말로 하는 외상인데 우리가 기업들끼리는 거래를 할 때 말로 하는 외상도 하지만 생판 처음 거래하거나 아니면은 거래를 몇 번 안 해본 거예요. 상대방이 저 믿으시죠? 저 언제까지 갚을 테니까요. 돈 좀 빌려주세요. 아, 전 당신을 믿습니다. 자, 외상으로 할게요.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거래하는 액수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하면은 얘가 배째, 좀 그런가? 뭔지 아시죠? 배를 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안전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 당신이 외상으로 샀으면 언제까지 무언가를 주겠다라고 반드시 써줘요. 맞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어음은 어떤 금액을 어떠한 날짜까지 지급하겠다라고 쓰는 증서를 우리가 어음이다라고 해요. 그럼 보세요. 그럼 어음은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날짜에 주기로 약속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어음을, 여기 핵심이에요. 그러면 어음을 주는 사람은 외상으로 산 사람이에요? 외상으로 판 사람이에요? 어음을 준 사람은 외상으로 판 사람이에요? 외상으로 산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 산 사람. 이거잖아요. 제가요 언제까지 드릴게요, 갚을게요라고 주는 거예요. 됐죠? 그럼 갚을게요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럼 갚을게요는 채무자인 거예요? 채권자인 거예요? 갚을게요. 채무자인 거예요, 채무자. 그래서 어음을 주는 사람은 채무자입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한번 들어보세요. 중요한 거. 그러면 아까 채무자의 무자가 의무의 무자라면서요. 그죠? 그럼 우리 아까 의무라는 뜻이 들어가면 무조건 성격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뭐라고 했죠? 부채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어음을 준 사람은 개정 과목의 성격이 다 부채예요.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물론 이름은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지지만 무조건 성격은 부채예요. 어음 준 사람은요. 갚겠다라고 쓰는 건 어음 주는 사람은 채무자예요, 채무자. 돈 언제까지 드릴게요. 요거. 그럼 거꾸로. 그러면 우리가 주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도 있어요. 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는 사람 말고 이제 어디다 써야 돼? 받은 사람 또는 수령. 그럼 어음을 받은 사람은 상대방이 언제까지 돈 드릴게요 라는 걸 받은 거죠. 당연히 반대 입장에 얘는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언제까지 갚을게요 라고 한 어음을 받은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음을 받은 사람은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차용증 아시죠? 차용증. 차용증 누가 써요? 채무자가 써요? 채권자가 써요? 채무자가. 언제까지 갚을게요 쓰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언제까지 드릴게요. 채무자예요. 그럼 차용증을 받은 사람, 돈 빌려준 사람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 입장이니까 당연히 채권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수령자는. 그래서 어음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 채권자의 권자가 권리의 권자다라고 했죠. 아까 권리라는 뜻이 들어가면 성격이 자산이 자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음을 받았다라고 하면 개정 과목의 이름은 다르더라도 무조건 성격은 자산입니다. 진짜예요. 맞죠?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그럼 위치라도 일로 맞거든. 개정 과목은 일단 논해도 하고 일단 위치부터 잘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요건 여러분들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것만 기억 뭐냐면 시험에서는 가끔씩 자 보세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 어음 중에 전자어음이라고 있죠.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하냐면 전자어음이라는 말도 나오고 약속어음이라는 말도 나와요. 시험에서요. 그럼 여러분들이 전자어음은 뭐냐면 그냥 어음이 종이가 옛날엔 종이었지만 어음이 전자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 어음이 있어요. 그걸 전자어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어음 자체가 언제까지 주기로 약속하는 애예요. 원래부터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 시험에서 전자하고 약속이라는 어음을 막 던져주거든요. 그럼 이 말은 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음이라는 뜻이에요. 전자어음. 어음이에요, 그냥. 그리고 약속어음. 그냥 언제까지 주기로 하는 게 원래 어음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자, 약속이라는 말 휘둘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음 앞에 이 두 가지 단어가 들어오면 떼고 그냥 어음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나중에 개정 과목을 안 헷갈려요. 그렇죠? 요거에 놀아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일단 지금은 그런가 보다를 생각해 주시고. 자, 그럼 일단 쉬셨다가요. 쉬셨다가, 예, 요거, 그 다음에 할게요. 네, 언제까지냐면 9시 5분까지.